월든, 헨리 데이비 수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출판사 은행나무. 날씨 제법 입자 드디어 어느 날에는 박새 한 마리가 내가 손에 하나를 안고 가던 장작 위에 겁없이 내려앉아 나무 조각을 쪼기까지 했다. 예전에도 내가 마을의 채소밭에서 김을 메고 있을 때 참새 한 마리가 내 어깨에 잠시 내려앉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혼정보다 영광스럽게 느껴졌다. 다람쥐들 역시 나중에는 친숙해져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발이 맞고 있으면 돌아가지 않고 내 구두를 밟고 그 위로 넘어가곤 했다. 눈이 아직 많이 내리지 않은 초겨울에 그리고 겨울 막바지에 내 집 근처의 남쪽 언덕 비탈과 나무단 주위 얼음이 녹으면 들꿩들이 숲에서 나와 거기서 먹이를 찾았다. 숲속을 거닐다 보면 갑자기 들꿩이 날개를 급히 치며 도망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때 주위 나뭇가지와 잎사귀에 쌓인 눈이 마치 채로 쳐낸 황금 가루처럼 햇빛 속에 쏟아져 내렸다. 이 용감한 새는 겨울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들꿩은 가끔 스스로 눈에 묻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깊숙이 쌓인 부드러운 눈 속에 내려앉아 그 속에서 하루 이틀을 숨어 지내기도 한다고 한다. 나는 해질 무렵 숲에서 나와 들판에 있는 야생 사과나무의 순을 따먹으려고 하는 들꿩을 놀라게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교활한 사냥꾼들은 대개 이런 데서 들꿩을 잡으려고 기다린다. 숲 근처에 있는 과수원들은 들꿩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새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새순과 맑은 물을 먹고 사는 들꿩은 자연의 여신의 귀염둥이 새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겨울날 아침에는 또 해가 짧은 겨울날 오후에 때때로 나는 한 대의 사냥개들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듯 요란스럽게 짖어대며 온 숲을 누비는 소리를 듣곤 했다. 사람이 그 뒤를 따르는 듯 적당한 간격마다 사냥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숲이 다시 울리지만 호숫가의 공터에는 여우도 악타이온을 뒤쫓는 한 대의 사냥개들도 뛰쳐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때쯤에는 사냥꾼들이 여우 꼬리 한 개를 전리품으로 썰매에 매달고 여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만약 여우가 눈 속에 그냥 숨어 있었다면 별일이 없었을 것이며 그러지 않고 일직선으로만 계속 달아났더라도 사냥개들에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적자들을 멀리 따돌린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쉬면서 귀를 기울이는데 사냥개들이 따라잡으면 이번에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보금자리가 있는 쪽으로 달린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냥꾼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우는 어떤 때는 상당히 긴 담 위에 올라가 그 위를 달리다가 멀리 뛰어내려 추격을 피한다. 또 물속에 들어가면 사냥개들이 자기의 냄새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 어떤 사냥꾼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즉 언젠가 그는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여우 한 마리가 월든 호수로 뛰어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호수는 얼음을 녹이기 시작할 때라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다고 한다. 여우는 호수를 조금 건너가다가 다시 같은 쪽의 호숫가로 되돌아왔다. 얼마 후에 사냥개들이 몰려왔으나 개들은 그곳에서 여우의 냄새를 잃어버리고는 더 이상 추적을 못하다라는 것이다. 어떤 때인가는 사람들 없이 자기들끼리 사냥에 나선 한 대의 사냥개들이 내 집 문간까지 와서는 내 집을 돌면서 미친 듯이 짖어댔는데 나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었다. 그 개들은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힌 것 같았으며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추적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냥개들은 여우의 냄새를 다시 찾아날 때까지 계속 한 지점을 빙빙 도는데 영리한 사냥개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어느 날 렉싱턴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사냥개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내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 그게는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가 혼자서 사냥을 다니고 있는데 사방에 그 발자국이 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 개의 행방을 말해 주었어도 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내 말문을 막고는 댁은 여기서 뭘 하쇼?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는 개 한 마리를 잃었으나 사람 하나를 찾아냈던 것이다. 호수의 물이 제일 따뜻할 때쯤 해서 1년에 한 번 멀든 호수로 목욕을 오는 신랄한 말투의 늙은 사냥꾼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나를 찾아보는데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오래전의 어느 오후 그는 엽총을 가지고 월든 숲으로 사냥을 나갔다. 그가 웨일랜드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노라니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면서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졌다. 잠시 후 여우 한 마리가 담을 뛰어넘어 길로 뛰어들었다. 그는 급히 총을 겨누어 쏘았으나 여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맞은편 담을 넘어 숲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에 어미 사냥개 한 마리가 새끼 셋을 데리고 뒤쫓아왔다. 그들은 주인이 지시 없이 자기들끼리 사냥에 나섰던 것이었는데 곧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오후 늦게 그가 월든 호수 남쪽 숲이 무성한 곳에서 쉬고 있노라니 멀리 페어헤이번 호수 쪽에서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개들은 아직도 그 여우를 쫓고 있었는 모양이었다. 개 짖는 소리는 온 숲을 진동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왔는데 어떤 때에는 웰메도 쪽에서 어떤 때는 베이커 농장 쪽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을 그는 가만히 서서 사냥개 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소리만큼 사냥꾼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풀숲을 가볍게 헤치고 여우가 나타났다. 나뭇잎들이 동정적인 살랑거림이 여우가 앞으로 헤치며 달리는 소리를 감추었던 것이다. 조용히 그리고 재빠르게 도망쳐와 이제 추적자들을 꽤 멀리 떼어놓은 것이다. 여우는 나무 사이에 있는 바위로 뛰어오르더니 가만히 서서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바로 뒤에 사냥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다. 잠시 여민의 감정이 사냥꾼의 팔목을 붙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기분이었으며 그는 재빨리 엽총을 들어 겨냥을 했다. 빵 소리와 함께 여우는 바위 옆에 땅에 나둥그러지며 죽어버렸다.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계속 서서 사냥개들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으며 이제 주위의 숲은 그들이 악마같이 짖는 소리로 진동하고 있었다. 드디어 어미 사냥개가 코로 땅을 냄새를 맡기도 하고 마귀에 씌운 듯 허공을 물어뜯기도 하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개는 곧바로 바위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여우가 죽은 것을 보자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추었는데 너무나도 놀라 벙어리라도 된 것 같았다. 사냥개는 침묵 속에 여우의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았다. 그러는 동안 새끼들도 차례차례 도착했는데 어미나 마찬가지로 이 알 수 없는 일에 충격을 받은 듯 침묵을 지키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앞으로 나아가 사냥개들 사이에 섰다. 수수께끼는 이제 풀렸다. 그 여우의 껍질을 벗기는 동안 개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가 마을을
발걸음을 옮기자 그들은 잠시 동안 그의 뒤를 따르더니 숲속으로 다시 사라져 버렸다. 그날 저녁 웨스턴 마을의 유지 한 사람이 이 콩고도 사냥꾼의 집에 찾아와서는 자기 사냥개들의 행방을 혹시 아느냐고 물었다. 그 개들은 웨스턴 근처의 숲에서 시작하여 벌써 일주일째 자기들끼리 사냥을 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콩고드의 사냥꾼은 자기가 아는 바를 이야기해주고 여우 가죽을 그 유지가 갖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의를 사냥하고 사냥꾼의 집을 떠났다. 그는 그날 저녁 자기 사냥개를 찾지는 못했지만 다음 날에는 그들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즉, 그 개들은 전날 콩구두 강을 건너서 어느 농가에 들러 먹을 것을 배불리 얻어먹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이 그 집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앞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사냥꾼은 샘 너팅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 너팅은 페어헤이번의 산에서 곰을 사냥해서는 그 가죽을 콩고드 마을로에서 럼주와 바꾸기도 했는데 그 산에서 무수 사슴을 본 적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너팅은 버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여우 사냥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었으며 내가 아는 그 사냥꾼에게도 이 개를 때때로 빌려주곤 했다고 한다. 예전에 이 마을에 모피 상인이 한 사람 살았다. 그는 전직 군인으로 대위였으며 마을의 서기 및 법정 대리인을 겸하고 있었다. 그의 장부를 들춰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742년부터 1743년 1월 18일 존 멜빈 회색 여우 한 마리 2실링 3펜스. 회색 여우는 이제 이 지방에서는 구경할 수가 없다. 1743년 2월 7일 장부에는 헤스키야 스트렌트로부터 고양이 가죽 1실링 4와 2분의 1 펜스 어치를 사들였다고 했다. 여기서 고양이들은 들고양이를 말하는 것이리라. 왜냐하면 스트레트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에 중사로 참전했던 사람인데 고양이 따위를 잡아서 팔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슴 가죽을 사들였는데도 기록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매일 사슴 가죽을 사고 팔았다고 한다. 어떤 마을의 어떤 사람은 이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사슴의 뿔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또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사슴 사냥에 자기 아저씨도 끼었었다고 하며 그 사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예전에 이 지방의 사냥꾼들은 수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무척 재미있는 부류였다. 아직도 나는 몸이 유난히 말랐던 한 사냥꾼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길가의 나뭇잎을 따서 그것으로 곧잘 피리로 불곤 했는데 그 소리는 그 어떤 사냥 나팔보다도 구성지고 흥겨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때때로 다리 뜀 한밤중에 숲을 걷다 보면 돌아다니는 사냥개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들은 마치 내가 어두운 듯이 옆길로 비켜나 내가 지나갈 때까지 숲을 속에 조용히 서 있었던 것이었다. 다람쥐와 야생의 생쥐들은 내가 보관해둔 호두를 서로 먹으려고 다투었다. 내 집 주위에는 지름 1인치에서 4인치까지 리기다 소나무들이 20여 그루 서 있는데 지난 겨울에 생쥐들이 그 나무를 상당히 많이 갉아먹었다. 지난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 데다 오랫동안 녹지 않고 쌓여 있어서 노르웨이의 겨울만큼이나 이들에게도 힘든 때였던 것 같다. 그래서 생쥐들은 소나무 껍질이라도 많이 갉아먹어 다른 식량을 보충해야만 했으리라. 이 리기다 소나무들은 밑동 근처의 껍질을 빙 둘러가며 갉아먹혔지만 한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싱싱했고 그들 중 대부분은 1피트 정도나 더 키가 자랐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 또 한 번 그런 일을 당한 나무들은 열이면 열 다 죽고 말았다.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커다란 소나무를 위아래로 갉아먹지 않고 한 곳을 빙빙 둘러 갉아먹으며 쓰러뜨리도록 자연이 허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리기다 소나무의 강한 번식력을 이런 식으로라도 제어하여 솎아주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산토끼들도 이제는 매우 낯이 익었다. 한 녀석은 내 집의 마루 밑에 집을 지어 겨울 내내 살고 있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토끼는 급히 밖으로 나가려다 머리를 마루의 판재에 광광 찢는 바람에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곤 했다. 어둑어둑해지면 산토끼들은 내가 버린 감자 껍질을 먹으려고 내 집 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색깔이 땅 색깔과 너무 흡사해서 가만히 있으면 거의 구분할 수 없다. 황혼 무렵의 어떤 때에 내 창 밑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보고 있노라면 한순간에는 보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보이지 않곤 했다. 저녁에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끽끽 소리를 내며 튀어 달아났다. 토끼를 가까이서 보면 오직 여민의 감정만 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토끼 한 마리가 미처 달아나지 못하고 내 바로 앞에서 무서움에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작은 동물은 깡마른 몸집에 기다란 귀와 뾰족한 코, 짧은 꼬리에 가느다란 앞발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자연은 보다 고귀하고 우람한 동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토끼의 커다란 두 눈은 어리게 보였으며 수중에라도 걸린 것 같은 병약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 산토끼는 용수철처럼 뛰어 몸을 우아하게 쭉 뻗어 눈 더미를 넘어서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자유로운 야생동물이 자신의 힘과 자연의 풍미를 과시하는 순간이었다. 산토끼 몸매가 날씬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경쾌함이 그의 천성이었던 것이다. 토끼는 라틴어로 레푸스인데 그 어원이 경쾌한 발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 산토끼나 들꿩이 없는 시골도 시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둘은 가장 순박하고 토속적인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잘 알려진 오래된 존경받은 동물 가계에 속한다. 산토끼와 들꿩은 자연 자체의 색깔과 천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뭇잎이 땅하고 가장 가까운 유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들은 또 서로 간에도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데 단지 하나는 날개가 달리고 다른 하나는 네 다리로 가진 것이 다를 뿐이다. 숲길을 가다 보면 산토끼나 들꿩이 갑자기 달아날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야생 동물을 본 것이 아니라 살랑거리는 나뭇잎 같이 당연히 있음직한 가장 자연스러운 동물을 본 것뿐이다. 지구상에 어떤 변동이 오더라도 땅의 진정한 토박이로서 들꿩과 산토끼는 틀림없이 살아남아 번성할 것이다. 숲이 잘려나가더라도 그곳에 움트는 삭들과 수풀은 이들을 감추어 줄 것이며 이들은 더욱더 그 수가 증가할 것이다. 산토끼 한 마리 먹여 살리지 못하는 들판은 정말 척박한 땅일 것이다. 소몰이 아이들이 설치는 덫과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숲에는 산토끼와 들꿩들이 번성하고 있으며 어느 늪이나 들꿩과 산토끼가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